내 나이 62세에 재혼, 한 달 만에 너무 후회했습니다. 인생 대차게 쪽박 찼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재혼을 했지만 지독한 선수에게 걸려들었지 뭐예요. 사실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제 인생이고 제 삶이니까요. 또한 인생을 살면서 저다운 선택을 한 적이 없기도 했었죠.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급한 제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것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조미라입니다. 올해 62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다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순천 외곽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1층부터 3층까지 각 호실을 돌아보며 전등은 잘 들어오는지, 문단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건물이 저에겐 전부거든요.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등산 모임에 나가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도 다니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나마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정한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1층 빈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투가 참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느껴졌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정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묘하게 흔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든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한수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성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정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혼자 드시기 아까운 반찬을 만들었다며 작은 그릇에 담아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콩나물 무침이었는데 간이 딱 제 입맛에 맞았어요. 그때 정한수의 눈빛을 보니 뭔가 외로워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지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혼자 먹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젓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정한수 생각이 났어요. 이 나이에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에서 누군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정한수였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다가 발목을 삐끗했나 봐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게 아파 보였어요. 어머, 정한수 씨 괜찮으세요? 다급하게 다가가서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이런 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집에 올라가세요.
얼음찜질 해드릴게요.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하더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결국 따라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정한수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정한수를 소파에 앉히고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발목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죠.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썰어서 넣었어요. 배고프셨을 텐데 간단하게나마 드세요. 라면 한 그릇을 건네니까 정한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요. 한 수저 뜨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밥 먹은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혼자구나 싶었죠. 저는 혼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말하는 정한수의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지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데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한수는 발목이 나을 때까지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가져다 덮어드리고 중간중간 얼음찜질도 갈아주었죠.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 참 따뜻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한수가 발목이 많이 나았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정한수가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가 참 단정하더라고요. 편지를 펼쳐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마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나 싶었죠.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혼잣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랑 닮았네. 정말 그랬어요. 혼자 지낸 외로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난 후부터 정한수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가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한수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한수가 치킨을 사들고 올라왔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라고 하면서 말이죠.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한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선생님,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정한수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더라고요.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정한수 씨,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딸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외에 있어서 자주 통화는 못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상의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늘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결국 정한수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 말 쉽게 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서운했거든요. 하늘아, 엄마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엄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대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며칠 후 정한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혼인신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혼인신고 먼저 해두면 법적 보호도 되고 나중에 혹시 자녀분이 반대해도 정식 부부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려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하늘이와 다시 통화했어요. 혼인신고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더니 딸이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정말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늘아, 너는 왜 엄마를 믿지 못하니? 믿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엄마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 일이라고요. 딸과 말다툼을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지 답답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한 번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한수와 함께 구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정한수가 제 핸드폰을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마침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진 상태였거든요. 어머, 이거 비밀번호가 너무 간단하네요. 정한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돌아가신 남편 기일인 315로 설정해 놨거든요. 요즘 피싱 사기도 많고 해킹도 많이 당한다고 하던데요. 복잡하게 바꿔드릴게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핸드폰을 손에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남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ATM 가는 것도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잖아요. 분명 좋은 말이었어요. 아내를 보호해 주려는 마음에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할게요. 웃으면서 말했는데 정한수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2층 카페를 운영하는 은찬이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은찬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주저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죄송한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했어요. 은찬이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선생님, 정한수 씨 말이에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에 대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건물주 아주머니가 모든 걸 넘겼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찬아, 괜한 참견은 하지 마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은찬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확인도 안 해본 소문으로 사람 흉보는 거야?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만약 은찬 말이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은찬이 고개를 숙이며 내려갔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한수가 오늘 아침에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핸드폰 비밀번호, ATM 카드. 그때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뭐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밤늦게 정한수가 올라왔을 때도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웃고 있지만 왜인지 어색하고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정한수를 바라보니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은찬이와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정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해줬지만 저는 자꾸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정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남편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가게 일로 상의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려면 건물 일부를 제 명의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젓가락을 놓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세에도 유리하고 대출받을 때도 훨씬 쉬워져요. 정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해지고 있었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런 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얼버무렸어요. 정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한수는 금세 잠든 것 같았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건물은 제 전부인데 이렇게 쉽게 넘겨도 되는 건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한수는 넌지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직접적으로 재촉하지는 않았지만 자꾸 언급하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밤늦게 은찬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선생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선생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선생님, 이은수 선생님 기억나세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수라니 물론 기억했죠. 같은 학교에서 10년 넘게 함께 근무했던 동료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은수 선생님의 아들, 이은찬이에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니까 은찬이 저를 알아봤던 거구나 싶었죠. 아버지가 선생님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선생님을 보자마자 알아봤거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정한수라는 사람, 사기 전과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찬이 건넨 종이에는 정한수의 실명과 전과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 재산 편취,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전, 청주, 전주, 여러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은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선생님, 건물명에 이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믿고 싶었어요. 정한수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던 것, ATM 카드를 대신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건물명의 이전 이야기까지.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은찬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찬이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정한수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였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정한수는 벌써 나가고 없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간 것 같았죠. 혹시 제가 뭔가 알아챘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더 이상 혼자 끌고 갈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딸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혼인신고한 것부터 정한수가 건물명의 이전을 요구한 것까지, 그리고 은찬이가 가져온 정한수의 전과 기록까지 말이죠.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짐작이 갔죠. 엄마, 진짜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즉시 변호사 찾아가세요. 제가 한국 들어갈 때까지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하늘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안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가 추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절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은찬이와 함께 은행부터 갔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정한수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하고 혹시 모르니 건물에 대한 모든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선생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은찬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였어요. 만약 은찬이가 없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르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정한수가 돌아오면 웃으며 맞아주고 저녁도 차려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화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한수가 평소처럼 물어봤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토할 것 같았어요. 아, 맞다. 오징어 볶음 좋아하시죠?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네, 정말 좋아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한수가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월세도 다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월세 계좌는 이미 다른 곳으로 변경해 놨거든요. 하지만 정한수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역시 우리 와이프가 알아서 다 해주시네요. 정한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한수가 잠든 후에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지. 이 말을 되뇌면서 용기를 냈어요. 절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연기를 계속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곧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변호사와 은찬이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정한수가 계속 요구했던 건물명의 이전 계약을 하기로 한 날 말이죠. 아침부터 속이 뒤틀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드디어 계약하는구나. 설레네요. 정한수가 기분 좋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저도 설레요.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사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어요. 정한수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들뜬 모습이었어요. 저는 가방에 변호사가 준비해둔 자료들을 넣고 나섰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하니 정한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가짜처럼 들렸어요. 미안해요. 준비할 게 좀 있어서요. 자리에 앉으니 정한수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웃으며 말하는 정한수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고 있구나 싶었죠. 잠깐만요. 저는 일어섰어요. 그때 사무소 문이 열리면서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정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라 씨의 법정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자 정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법정 대리인이요? 무슨... 당황하는 정한수를 보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계약은 없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사기 혐의로 경찰에 넘깁니다. 그 순간 정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던 말투가 사라지고 거칠어졌죠.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은찬이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정한수 씨 맞으시죠? 수사상 필요에 의해 동행을 요청합니다. 경찰관이 말하자 정한수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은찬이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정한수, 본명 정영수, 혼인 빙자 사기전과 3회, 재산 편취전과 2회.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은찬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한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정한수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혼인신고도 했고. 정한수가 저를 바라보며 애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은 찾을 수 없었어요. 나랑 진심으로 잘해보려 했던 거예요. 정말 선생님을 사랑해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나를 지키게 했겠죠. 정한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망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정한수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무서운 얼굴이 드러났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혼인신고했으니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협박조로 말하는 정한수를 보니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경찰관이 정한수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은찬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변호사가 의자를 가져다 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흘렀어요. 정한수는 결국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됐고 다행히 제 재산에는 손해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등산 모임도 나가지 않고 복지관 수업도 빠졌어요. 하늘이가 걱정돼서 한국에 와서 한동안 함께 지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늘이가 계속 위로해줬지만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찬이가 큰 도움이 됐어요. 가끔 카페에 올라와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하며 제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년층 대상 사기 예방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미라입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니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62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너무 후회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정한수와 만났던 일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중간중간 눈물이 났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이와 영상통화를 해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하게 됐죠. 엄마, 요즘 어떠세요? 괜찮다. 강연도 다니고 은찬이랑도 가끔 밥 먹고 다행이에요. 엄마가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이 일을 계기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은찬이 카페에 와서 앉아 있어요. 창가 자리에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선생님, 요즘 강연 많이 다니시죠? 은찬이가 새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어봤어요. 응,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조심하게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은찬이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찬아, 나는 600만 원을 잃을 뻔한 게 아니었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삶 전체를 지켰다는 것.
그게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이유야. 정말 그랬어요. 만약 은찬이가 없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르죠. 요즘 들어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은찬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하늘이도 있고 은찬이 같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가끔 정한수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해줬거든요. 67세 중년 여성이 털어놓은 60대 재혼 부부의 황혼의 사랑 이야기. 제 주위 친구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 나이에 재혼하면 어떤 기분이냐고 말이죠. 그럼 저는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이라고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제대로 겪게 된다고 말이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고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혜숙입니다. 올해 67세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인천에서 늦은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되니 콜이 들어왔죠. 골목길 어귀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조수석에 앉더니 목적지를 말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조용히 운전했을 텐데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사님, 혼자세요?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물음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더군요. 네, 벌써 오래됐네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더 말할 용기가 없었죠. 그 남자는 한기주라고 했습니다. 69세였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뭔가 무거운 걸 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부를게요. 그때는 그냥 단골 손님이 생기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익숙한 기사를 계속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한기주 씨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거든요.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군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 정말 한기주 씨가 다시 부를까?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손님들과는 목적지 얘기만 하고 집에 오면 혼자죠. 그런데 한기주 씨의 질문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한기주 씨가 정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죠. 콜을 받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기주 씨가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조수석에 작은 포장지를 올려놓았어요. 운전하시느라 식사 거르실까 봐서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어요. 직접 싼 것 같았습니다. 단무지 색깔이 선명하고
계란도 두툼하게 들어가 있었죠.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지만 한기주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참 적은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김밥 냄새가 차 안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집밥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김밥을 싸주곤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싸준 김밥을 받아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한기주 씨를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나서야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짠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나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기주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매번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날은 참치김밥, 어떤 날은 소고기 김밥이었죠. 한 번은 주먹밥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매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사양했지만 한기주 씨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혼자 먹기엔 많다는 말, 그 안에 담긴 외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한기주 씨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전화가 오면 마음이 설렜고 오지 않으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한기주 씨는 여전히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배려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김밥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받은 김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잊고 살았구나. 이런 작은 관심도 이렇게나 고마울 수 있구나. 한기주 씨와의 만남이 일상의 작은 기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한기주 씨의 목적지에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주 바닷가 쪽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월미도, 소래포구, 송도 해안가 모두 바다가 보이는 곳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다를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한기주 씨는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그대로 앉아서 바다를 한참 바라보시더군요. 5분, 때로는 10분씩이나요. 기사님도 바다 좋아하세요? 어느 날 밤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한기주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다가 검은 밤하늘과 맞닿아 있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좋아하죠. 시원해서요. 저도 그래요. 특히 이 시간대가 좋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한기주 씨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움? 아니면 외로움? 여기, 예전에 누굴 기다리던 곳이에요. 갑자기 한기주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누구를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기주 씨는 한참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요. 아내가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과거형이었어요. 좋아하던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처럼 혼자가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찾아다니시는구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한기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기주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누굴 기다리던 곳이에요. 저도 그런 곳이 있었는데 남편과 자주 가던 인천대공원, 함께 산책하던 자유공원. 이제는 혼자 가기 힘든 곳들이죠. 그 이후로 한기주 씨와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짧은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오늘 김밥에 단무지 많이 넣었어요. 기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기지 않고 다 드시더라고요. 단무지까지요. 그런 작은 관찰들이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봐 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날은 오늘 바람이 세네요.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기주 씨의 목적지는 여전히 바다 근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서 추억을 곱씹고 있는 거였어요. 다만 저는 집에서, 그분은 바다에서 그러고 계신 것 뿐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한기주 씨의 호출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저가 나누는 짧은 대화들, 따뜻한 김밥, 그리고 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그 조용한 시간들이 제 일상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운전하는 일이 외롭지 않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한기주 씨와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운전을 마치고 집 근처 마트에 들렀어요. 생필품을 좀 사려고 했거든요. 마트 입구 쪽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기주 씨였어요. 혼자서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라도 드리려고 다가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한기주 씨 앞으로 뛰어오더니 그를 꽉 안아버리는 거예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한기주 씨도 그 여자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죠.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인데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여자는 한기주 씨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40대 초반 정도? 한기주 씨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한기주 씨가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이분한테는 이미 누군가가 있구나. 나는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기주 씨를 단순한 손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매일 주시는 김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돌아서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화장지 코너에 서서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기주 씨가 매일 바다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돌아가신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한기주 씨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지 못하겠더군요. 며칠 동안 한기주 씨의 호출을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떤 얼굴로 그분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나니 한기주 씨의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기사를 찾으셨겠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기주 씨와의 만남이 끝났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밤 11시가 되면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고 김밥을 보면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한기주 씨는 처음부터 그냥 손님이었을 뿐인데 내가 혼자 착각하고 기대했던 건 아닐까? 그분과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세요? 운전하시느라 식사 거르실까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말들이 지금 와서 보니 그냥 예의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려고 해도 잘 안 됐습니다. 한기주 씨의 목소리, 따뜻했던 김밥, 함께 바다를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자꾸만 그리워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에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릴 줄 몰랐어요. 67세가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다른 손님들을 태우면서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한기주 씨의 호출이 끊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그분이 늘 타던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더군요. 혹시 우연히 마주칠까 싶어서였을까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어요. 콜이 없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골목을 지나가 보자는 마음으로 차를 돌렸어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한기주 씨가 늘 서 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니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가로등 불빛 아래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봉지 같은 거였어요. 누가 버린 쓰레기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익숙한 포장이더군요. 김밥이었습니다. 한기주 씨가 늘 주시던 그 김밥과 똑같은 포장지에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글씨가 비에 조금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기사님, 죄송합니다. 언젠가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기주 씨가 직접 이걸 놓고 가신 거구나. 나를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남기고 가신 거구나. 김밥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얼마 전에 놓고 가신 모양이었죠. 혹시 아직 근처에 계실까봐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왜 이런 인사를 남기고 가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밥을 들고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한기주 씨와의 만남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적어도 한기주 씨가 저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라도 인사를 해주셨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차에 돌아와서도 김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먹으면 정말 끝인 것 같았거든요. 한기주 씨가 마지막으로 주신 김밥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집에 와서 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두고 바라만 봤어요.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쪽지는 지갑 안에 넣어두었어요. 가끔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언젠가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하신 말씀일까? 그 여자와의 일 때문에 오해를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혹시 한기주 씨에게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연락처도 모르고 만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자꾸 그 골목길만 지나가게 됐습니다. 혹시 또 뭔가 놓여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기주 씨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분의 조용한 목소리, 세심한 배려, 함께 바다를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르고 그냥 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동반자에 대한 그리움이랄까요? 3일 후에야 그 김밥을 먹었습니다. 상하기 전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한기주 씨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김밥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시작도 조용했고 끝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쪽지에 쓰인 대로 말이에요. 한기주 씨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그분 없는 밤 운전에도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밤이었어요. 콜이 들어와서 주소를 확인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군요. 자세히 보니 한기주 씨가 자주 호출하던 그 근처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는데 정말 한기주 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트 앞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한기주 씨가 저를 알아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도 뭔가 눈치채는 듯 했어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안녕하세요, 기사님. 한기주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한기주 씨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이분이 그 기사님이세요? 아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한기주 씨를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기주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제 딸 민정이에요. 딸이라고요? 한 달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젊은 여자는 한기주 씨의 연인이 아니라 딸이었던 겁니다. 아빠가 기사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김밥도 잘 드신다고, 운전도 안전하게 잘 하신다고요. 민정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마트 앞에서 봤던 포옹이 이해됐어요. 아빠와 딸 사이의 다정한 인사였던 거죠. 한기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딸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너무 늦었죠. 그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왜 미안해 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셨던 거겠죠. 기사님이 연락을 안 받으셔서 아빠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혹시 실례를 했나 싶어서요. 민정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기주 씨가 저를 걱정해 주셨다니. 제가 혼자 오해하고 멀어진 건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변명 같은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왜 그때 직접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한기주 씨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민정 씨도 거들었어요. 저도 기사님과 인사 나누고 싶었어요. 아빠가 워낙 좋은 분이라고 하셔서요. 두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기주 씨의 눈빛에서 간절함 같은 게 보였어요.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 달 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먼저 차에 탔고 한기주 씨가 조수석에 앉으셨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기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한기주 씨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한 건 제 잘못이었거든요. 뒷좌석에서 민정 씨가 말했어요. 아빠가 기사님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데도 씩씩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게 대단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기주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오해가 풀리니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제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며칠 동안 한기주 씨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만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와의 만남 이후로 한기주 씨는 더 자주 말을 걸어오셨어요. 딸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은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셨죠. 제 아내는 5년 전에 췌장암으로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바다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를 자주 찾으셨던 거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기주 씨에게 바다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날도 한기주 씨가 강화도 방향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먼 곳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작은 포구 근처에 벤치가 하나 있더군요. 기사님, 잠깐 같이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한기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차 안에서 바다만 바라보시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짝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기사님, 한기주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너무 뻔뻔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왠지 긴장됐어요. 한기주 씨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뻔뻔한 부탁이라니요? 사실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한기주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한기주 씨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저희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잖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67세, 69세. 이제 정말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혼자 사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누군가와 같이 늙어가는 건 처음이라 서툴러요. 한기주 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감이 왔습니다. 그래도 혜숙 씨와라면 해보고 싶습니다. 혜숙 씨라고 불러주셨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같이 살아보실래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67세에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작스러우시죠? 저도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기사님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더라고요. 한기주 씨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혼자 김밥 싸는 것도, 혼자 TV 보는 것도 모든 게 외로웠는데 기사님 생각을 하면 괜찮아지더군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기주 씨를 만나면서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민정이도 찬성해요. 아빠가 혼자 계시는 걸 많이 걱정했거든요. 딸까지 찬성한다니. 한기주 씨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67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주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제안이네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기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저도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바닷가 벤치에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고요. 바닷가에서 그 약속을 한 후 2달쯤 지났을까요? 한기주 씨와 저는 천천히 함께 살 준비를 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같이 살기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정 씨가 말하더군요. 아빠, 그래도 혼인신고는 하셔야죠.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셔야 안전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혼인신고냐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혜숙 씨 생각은 어떠세요? 한기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67세의 재혼이라니 솔직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주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저희 나이에 무슨 거창한 결혼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신고하는 날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한기주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셨고 저도 오랜만에 원피스를 입었어요. 서로 보고 웃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조금요. 혜숙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정 씨도 함께 왔어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니까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구청 직원분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하더군요. 혼인신고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게 전부였어요. 별다른 예식도, 축하 인파도, 화려한 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어요. 나오면서 민정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기념사진은 찍어야죠. 구청 앞에서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결혼이었지만 가장 진심이 담긴 결혼이기도 했어요. 이제 뭐부터 할까요? 한기주 씨가 물어봤어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점심이나 먹을까요?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셋이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이었지만 특별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 한기주 씨와 저는 한기주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67세의 새로운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기주 씨는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불편해할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혜숙 씨, 김밥 싸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면 더 빠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김밥을 쌌습니다. 한기주 씨가 밥을 짓고 제가 계란을 부쳤어요. 단무지는 같이 썰었죠. 시장도 함께 갔습니다.
뭘 살지 의논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었어요. 이거 어때요? 저건 너무 비싸네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대리운전도 계속했어요. 한기주 씨가 말렸지만 일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대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히. 매일 밤 한기주 씨가 현관에서 배웅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몇 달이 지나니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요. 한기주 씨의 습관도 알게 됐고 한기주 씨도 제 습관을 이해해 주셨어요. 어느 날 대리운전을 하다가 예전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기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좋게 지내요. 이제 혼자가 아니거든요. 아, 재혼하셨구나요?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들으니 새삼 실감이 났어요. 정말 재혼을 했구나.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구나. 지금도 누군가 묻곤 해요. 기사님, 남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 손님 아니에요. 매일 저녁같이 김밥 싸고 같이 장 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한기주 씨가 조용히 웃어요. 처음에는 손님과 기사였던 우리가 이제는 부부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워요. 황혼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인연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남은 인생에 따뜻한 동반자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한기주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가지밭에서 허리를 숙인 50대 여자, 순간 생각지 못한 것이 들어오는데 답답한 서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농촌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지밭에서 일하고 있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래 일하다 보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한 바람에 늘 허리가 아팠던 저였죠. 그래서 잠깐 앉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이상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불편해서 뒤를 돌아보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신경자입니다. 54살이죠. 서울에서 25년간 식당을 운영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손님들은 많았지만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식당 문을 닫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서울 아파트도 정리하고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작은 마을로 내려왔죠. 영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경자야, 여기 와서 좀 쉬어.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도시 사람들이 많이 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쉼터라는 단어가요. 영숙이 집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울의 소음에 익숙했던 제게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고요함이 제 마음을 진정시키더라고요. 경자야, 그냥 놀고만 있으면 답답할 거야. 마을 이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가지밭에서 품앗이 일 있다고 하네. 영숙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일을 안 하고 지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손에 뭔가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장님은 친절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일이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요. 가지밭 첫날
새벽 6시에 나갔습니다.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밭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던 냄새였죠. 그때 키 큰 남자 한 명이 이미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였는데 무뚝뚝한 인상이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이태원입니다. 짧은 자기소개였죠. 태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쉬었다 하세요. 그런 말들이었죠. 처음엔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제 삶에 뭔가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지밭 생각이 났고 태원이 오늘은 어떤 표정일지 궁금해졌습니다. 혼자서 웃기도 했어요. 54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스웠거든요. 영숙이가 물어봤어요.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시골 공기가 좋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공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가지밭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무더웠어요. 오전 9시인데도 벌써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태원은 저보다 먼저 와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보라색으로 잘 익은 것들만 따면 됩니다. 태원의 설명을 듣고 저는 가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보라색 윤기가 도는 가지들이 제법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따면서 마음이 뿌듯했죠. 한창 열심히 따고 있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식당 일할 때도 서서 일했지만 이렇게 구부정하게 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참고 계속 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관수 호스가 고장이 났나 봐요. 차가운 물이 등 뒤로 쏟아지면서 저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어요. 발이 꼬이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질 뻔했죠. 아, 깜짝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휘청거리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태원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팔을 감싸면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죠. 괜찮으세요? 태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등이 다 젖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여름이라고 해도 찬물에 흠뻑 젖으니 몸이 떨렸거든요. 그때 태원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깨끗하게 개어져 있는 하얀 수건이었습니다. 이걸로 좀 닦으세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수건을 덮어주었어요. 수건을 받아들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건 끝자락에 작은 자수가 있는 게 보였어요. 파란색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글자였습니다. 현우라고 적혀 있네요. 저도 모르게 그 글자를 읽어버렸어요. 태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현우가 누구예요? 호기심에 물어본 제 말에 태원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아들이었어요. 태원의 대답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그 한마디에서 뭔가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받아든 건 단순한 수건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기억이 스며든 천조각이었습니다. 아마 태원에게는 소중한 사람의 흔적이겠죠. 그런 걸 저에게 내어준 거였어요. 물에 젖은 제 등보다 태원의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줄기보다 더 크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온 건
그 남자의 상처였거든요. 그 수건 사건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태원과 저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공기가 달랐달까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가지밭 일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더니 이제는 1시간 정도는 구부정한 자세로도 견딜 수 있어요. 손도 거칠어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태원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가 담긴 침묵이었죠. 제가 무거운 상자를 들려고 하면 어느새 나타나서 대신 들어주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하면 태원은 고개를 젓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상자를 들고 트럭까지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어느 날은 비가 올 것 같다며 우산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실제로 그날 오후에 소나기가 내렸거든요. 우산 덕분에 젖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처음엔 각자 도시락을 가져와서 따로 먹었어요. 저는 영숙이가 싸준 김밥, 태원은 집에서 만든 보리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태원이 삶은 달걀을 하나씩 건네주기 시작했어요. 염분 보충 필요하잖아요. 태원의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냥 달걀 하나였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뭉클했을까요? 서울에서는 누가 저를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식당을 운영할 때도 늘 혼자였어요. 아침 준비부터 저녁 정리까지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밥도 서서 대충 먹고 아플 때도 혼자 견뎠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외로웠던 거더라고요. 태원이 건네주는 달걀은 따뜻했어요. 갓 삶은 게 아니라 미지근했지만 제 손바닥에는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껍질을 까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 달걀을 삶으면서 저를 생각했을까요? 고마워요. 제가 말하면 태원은 그냥 웃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웃음에서 별것 아니다라는 뜻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별것 아닌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일 줄 몰랐거든요. 달걀을 먹으면서 태원을 슬쩍 봤어요. 그도 자신의 보리밥을 묵묵히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왠지 귀여웠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물었어요. 매일 달걀을 삶으시나 봐요? 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커피 끓이면서 같이 삶아요. 습관이에요. 그 말에서 혼자 사는 남자의 소소한 일상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말은 없어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일했거든요. 태원이 먼저 가지를 따고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갔어요. 저 혼자 일하고 있으면 태원도 가까운 곳으로 와서 일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자꾸 그렇게 됐어요. 가지밭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태원과 저의 조용한 마음이 자라나는 밭이 된 거죠. 가지보다 더 소중한 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유독 더웠어요. 오후 2시쯤 되니까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태원이 먼저 눈치챘어요. 잠시 쉬었다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늘을 찾아 나섰어요. 가지밭 한쪽 끝에 낡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평소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슬쩍 들여다봤죠. 안이 시원해 보였거든요. 잠깐만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요? 태원에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창고 안은 밖보다 확실히 서늘했어요. 햇빛이 차단되니까 금세 몸이 시원해졌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호미, 삽, 물뿌리개 같은 농기구들이 한쪽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 뭔가 덮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오래된 천으로 덮인 상자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깨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누구 것일까 궁금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뚜껑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을 들어봤죠.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자가 낯익었어요.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없었지만 분명 태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아름다웠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아이는 아마 현우일 거예요. 다른 사진들도 봤어요. 아이 첫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운동회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 태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웃음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사진 밑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손목시계였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검은 가죽 밴드가 달린 시계였죠. 오래돼서 가죽이 많이 닳았지만 아직도 반짝거렸어요. 이건 뭐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태원이 제 뒤에 서 있었거든요. 제가 사진과 시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태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태원은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죄송해요. 그냥 쉬려고 들어왔다가 변명을 하려는데 태원이 작게 입을 열었어요. 그날 사고가 났어요. 태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마트에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태원을 바라봤습니다.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현우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시계를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태원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날 밤에 받기로 했는데 전 야근을 택했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현우가 새겨진 수건, 이 창고에 숨겨진 사진들, 그리고 태원의 무거운 침묵까지요. 태원이 잊지 못한 건 가족의 얼굴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날 일찍 들어갔다면 태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함께 마트에 갔다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창고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원의 과거가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과 후회로 가득한 마음이 함께요. 창고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태원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쓰였어요. 태원이 혼자 집에서 뭘 먹고 지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삶으면서 커피를 끓인다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을 혼자 해내는 게 왠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영숙이가 가지를 한 상자 가져왔어요.
이웃에서 나눠준 거야. 경자야, 너 가지전 잘 부치잖아. 맞아요. 서울에서 식당할 때 가지전은 제 특기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자주 칭찬해주던 메뉴였죠. 가지를 보니까 갑자기 태원 생각이 났어요. 매일 가지밭에서 일하는데 정작 가지로 만든 요리는 먹어본 적 있을까요? 그냥 밥에 반찬 몇 개로 대충 때우고 사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지전 좀 부쳐서 가져다 드릴까? 영숙이에게 말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혼자 사니까 제대로 된 반찬 먹기 어려울 거야.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오후에 가지전을 부쳤습니다. 가지를 얇게 썰어서 밀가루 물에 담갔다가 계란 옷을 입혀서 노릇하게 부쳤어요. 기름에서 지글지글 소리 나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 일 그만둔 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요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접시에 예쁘게 담고 호일로 덮어서 태원 집으로 향했어요. 태원의 집은 가지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에 고추며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을 두드리니까 태원이 나왔어요. 제가 접시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지전 좀 부쳤어요. 혼자 드시긴 많을 거예요. 태원은 잠시 주춤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말했어요. 같이 드시죠. 괜찮으시다면.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원의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평소에 혼자 밥 먹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태원이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막걸리 한 병이었습니다. 가지전에는 이게 어울리죠? 맞아요. 가지전에 막걸리만 한 게 없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막걸리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소박한 인사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원이 가지전을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정말 맛있네요. 서울에서 식당할 때 인기 메뉴였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태원이 계속 맛있다고 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싶었거든요. 막걸리가 들어가니까 얘기도 많아졌어요. 서울 생활 얘기, 시골 생활 적응기, 가지밭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까지요. 태원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씩 웃기도 하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태원이 작은 전등을 켜니까 분위기가 더 포근해졌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태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했습니다. 그때 태원의 손이 제 손을 살짝 덮었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원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젊을 때의 뜨거운 키스가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격정보다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고 가셔도 돼요. 태원이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돌아가기 싫었어요. 오늘 밤은 외롭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럴게요. 제가 대답했죠. 그건 외로움에 지친 두 사람이 서로의 공간을 허락한 밤이었어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인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며칠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태원과 저 사이에 뭔가 특별한 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가지밭에서 일할 때도 예전보다 자주 눈이 마주쳤고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태원도 변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가끔씩 농담도 했습니다. 오늘 가지가 유난히 잘 자라네요. 누가 정성스럽게 돌봐줘서 그런가 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마을이 작다 보니까 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골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문제는 마을 슈퍼에 갔을 때 시작됐어요.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서울 여자, 시골 남자 홀렸다더라.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가지밭에서 붙어 다니더니 밥도 해다 주고. 뻔하지 뭐. 다른 목소리였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도 참 가족 잃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이제 벌써 딴 여자야?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제게 향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한테 털어놨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영숙이는 화를 냈습니다. 뭘 이상하게 봐. 둘 다 혼자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소문이 태원에게까지 들어갔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다음날 가지밭에 나갔을 때 태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뚝뚝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돼도 태원은 따로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달걀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태원은 일할 때도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한쪽에서 일하면 태원은 반대편으로 가서 일했어요. 꼭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마트에 가거나 길을 걷다가 마주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가지밭에 나가나? 뻔뻔하네, 정말. 그런 말들이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어느 날은 참다 못해 태원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태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태원도 소문을 들었고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성급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도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태원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태원이 상처받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아픈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지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말은 없어도 따뜻한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차가웠습니다. 태원은 다시 무표정한 사람으로 돌아갔고 저도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각자 구석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태원이 멀리 앉아서 씹는 소리만 들리고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가지밭에는 다시 침묵만 자라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바람소리와 일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특별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그냥 일하는 곳으로 돌아간 거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우리 사이의 따뜻함을 다 앗아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말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가지밭에서 태원과 함께 일하면서도 마치 혼자인 것 같았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나누지 않고 그냥 각자의 일만 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태원 생각이 자꾸 났어요. 혼자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저녁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영숙이가 걱정했어요. 요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원 없는 가지밭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태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태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예요, 경자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태원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웬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제가 작게 말했죠. 태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이후 계속 도망쳤어요. 사람들 말이 무서워서요. 태원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우리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그쪽한테 피해가 될까봐 걱정도 됐고요.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쪽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태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뭔가 촉촉한 게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원이 말했어요. 당신이 떠난 그 일주일 나는 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거리를 둔 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을 뻔했네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태원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태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원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진 그 손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태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원의 집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후의 만남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가슴에 마지막 빈 공간 하나를 채워 넣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마음으로요. 몇 달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가지밭도 달라졌습니다. 여름 내내 열심히 자란 가지들이 이제는 작은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꽃들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도 그렇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원과 저는 가지밭 근처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원래 빈집이었는데 마을 이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살면 좋겠어요. 빈집도 사람이 살아야 생기가 나죠.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시선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따뜻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오히려 응원해 주셨어요.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가지밭을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저 밭은 전엔 눈물만 자랐는데 이젠 웃음이 자라는 값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이 밭에는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거든요. 함께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원이 커피를 끓이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와 아침을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가지밭에서 일할 때도 달랐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가끔 태원이 농담을 하면 저도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오늘 가지가 더 예뻐 보이는데? 옆에서 누가 예쁘게 웃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점심시간은 여전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도시락을 같이 싸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태원이 삶은 달걀을 챙겨주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만든 김치와 나물도 함께 먹었어요. 맛있어요. 태원이 제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식당할 때는 그냥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표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별다른 대화가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가끔 태원이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정말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가지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가지꽃을 자세히 봤어요. 보라색으로 작고 수줍게 피어 있는 꽃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지만 참 예뻤어요. 그 꽃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제가 말하니까 태원도 꽃을 바라봤어요. 당신처럼요. 태원이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가지꽃 사이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설렘이야말로 정말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작은 일상을 나누고 조용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가지밭 부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 말이 좋았어요. 정말로 가지밭에서 자란 사랑이었으니까요. 가지밭에는 이제 웃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저와 태원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54살에 찾은 새로운 사랑이 이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